70대 할머니와 20대 학생의 어떠한 사유로 혼인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흙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외딴 길가에서 조금 올라간 언덕 위에 있어 바삐 움직이는 세상과는 어느 정도 단절된 곳이었다. 그곳에는 올해로 73이 된 강복래 할머니가 살았다. 복래 할머니는 호적상으론 분명 노인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언덕 위 여장부라 불렀다. 혼자서도 농사일이고 뭐고 척척 해내는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의 힘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었고 할머니의 관절 여기저기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건 이미 5년 전의 일이었다. 수십 년째 살아온 그 언덕 위 집은 도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습기가 심했고 가만히 있으면 살갗에 닿는 공기가 축축해지는 듯 느껴질 때가 많았다. 복래 할머니는 매년 여름이면 땀띠로 고생하고 겨울이면 장작 패는 일로 다시 기력을 소진하곤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노인정 모임에 가서 청소를 돕고 필요한 경비를 자기 적금에서 꺼내 대주는 등 진심으로 이웃들을 보살폈다. 할머니의 생활은 느리지만 단조롭지 않았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 전 일어나 장작을 패고 장작 더미 옆에서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준비한다. 옛날에는 남편과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함께 살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마지막에는 남편조차 병으로 잃었다. 젊었을 때부터 마음 강인한 성격이었던 할머니는 혼자가 되어도 잘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잘 살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숨죽인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이런 복래 할머니의 나날에 어느 초여름날 예기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택시기사와 다투듯 요금을 흥정하다 결국 두 손을 들고 만 호리호리한 20대 대학생 박민규였다. 민규는 서울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나왔지만 이곳이 생각했던 곳과 전혀 달라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을 이장님이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계시니 가능하면 좀 도와드리면서 집에 묵어라라고 해서 복래 할머니 댁으로 왔다는 것이었다. 언뜻 보기에도 마른 체구의 얼굴에는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복래 할머니를 보자 민규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깍듯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농촌 봉사활동으로 한 달 정도 여기서 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민규라고 해요. 혹시 제가 숙박하면서 할머니 일도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복래 할머니는 멀뚱히 민규를 바라보았다. 요새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엄살만 피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반, 그래도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덜 외롭겠지 하는 안도 반이었다. 일단 열쇠를 내어주고 방을 안내했다. 배는 고프지 않니? 쌀을 씻어 놓았는데 같이 밥해 먹자. 민규는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하며 따라갔다. 사실 그는 서울에서 편의점 도시락, 즉석식품, 배달음식 등의 익숙한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쌀을 씻는 것조차 서툴렀다. 할머니는 그런 민규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아이고, 도시 총각이 여길 어찌 왔담. 그 첫 만남의 기류는 서먹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며칠이 지나고 민규는 마을 이장이나 이웃 어르신들의 지시에 따라 잡초 뽑기, 밭일, 심부름 등 잡다한 일을 맡아 했다. 도시에서 잔뜩 힘이 빠져온 그였지만 막상 시골 일에 뛰어들자 점차 땀 흘리는 노동 속에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힘들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아지고 기초 체력도 조금씩 붙는 기분이었다. 복래 할머니의 집에 돌아와서는 무거운 물통을 날라주고 장작을 패주는 등 할머니 주변의 자잘한 일들을 거들었다. 처음 며칠간은 할머니와의 대화가 짧고 건조했다. 물 좀 떠올래?
장작 좀 더 패줄래? 같은 업무지시에 가까운 말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민규는 장작을 패면서 어깨 통증으로 살짝 인상을 쓰며 잠깐 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복내 할머니가 혹시나 몸이 상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곁에 다가와 말했다. 너 젊으니까 괜찮겠지만 관절이 다치면 오래가. 젊을 때 조심해야 한단다. 민규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그 말투에 서려 있는 따뜻함을 느꼈다. 엄마나 할머니 뻘되는 사람이 주는 잔소리 같지만 실은 배려 어린 조언이었다. 그날 둘은 장작 패는 방법과 몸의 중심을 잘 잡는 법, 그리고 할머니가 젊었을 때 겪은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말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둘 사이에 있던 벽이 얇아지는 기분이었다. 민규에게도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다. 어째서 할머니는 이 험한 시골집에 혼자 계실까? 서울에서는 노인 대부분이 자녀나 손주 곁에서 혹은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다. 궁금한 마음이 커지지만 섣불리 물어보지 못했다. 민규는 그냥 빨리 편해지고 싶어 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함께 겪으면서 적당히 친해지면 그때 여쭤보자, 그렇게 생각했다.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던 날 마을 전체가 천둥과 번개로 뒤흔들릴 듯 했다. 농촌 봉사활동 중이던 학생들이 묵는 여러 집 중에서도 복내 할머니 집은 언덕 위에 고립된 지형 탓인지 번개가 더 가까이 치는 듯 느껴졌다. 민규는 창문 틈으로 번쩍이는 섬광을 보며 마치 호러 영화 한 장면에 들어온 듯 무서워졌다. 그렇게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 상황을 살펴보다가 폭우 속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복내 할머니가 호미를 들고 서 있는 광경을 발견했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배수로를 파고 있었다.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호미질을 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깜짝 놀란 민규는 우산을 잡아들고 뛰쳐나갔다. 비바람에 우산은 뒤집혀서 쓸모가 없어졌고 민규 역시 전신이 흠뻑 젖었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제가 할게요. 민규는 얼른 호미를 할머니 손에서 가져왔다. 할머니는 비에 젖어 입술이 떨리면서도 민규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너까지 다치면 누가 날 돌봐주겠니? 들어가라니까. 아니요. 괜찮으니까 들어가 계세요. 둘은 빗속에서 짧은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민규가 고집스럽게 배수로 파기를 진행했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호미를 집어주거나 나뭇가지를 치워주는 등 서포트했다. 둘 다 지칠 대로 지쳐 지면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마당에 고인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허리가 뻐근한 듯 손을 짚었다. 청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민규는 헐떡이며 아무 말도 못했다. 다만 둘 사이에 무언의 공감대가 생긴 듯 했다. 우리는 둘 다 이 삶을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은 마치 손자가 할머니를 지키고 동시에 할머니도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서로를 대하는 감정이 조금은 깊어졌다. 날이 개고 수일이 지난 후 민규는 본격적으로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간 헝클어진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앓는 날이 많았던 할머니는 민규가 제안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겠다고 했다. 사실 그 스트레칭은 민규가 예전에 잠깐 다닌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배운 기초적인 동작이었다. 할머니, 일단 허리를 세우시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뱉으면서 팔을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색해하면서도 따라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잔잔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땀을 식혔다. 그때 민규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는 여기서 혼자 오래 지내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이 심했지.
남편이 서울로 일하러 가면 나는 여기서 농사 짓고 애 키우고 다 해야 했으니까. 시간이 흘러 손주들까지 생기고 그나마 즐거웠어.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손주 녀석들은 자라서 도시로 떠나고 결국 나 혼자 지내게 되었지. 자식들이 연락 없는 건 아니야. 나를 모시는 것도 고민했고. 근데 내가 여길 떠나면 난 내가 없어질 것 같더라. 민규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민규 자신도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터라 이 마을로 내려온 것이 일종의 도피이자 자아 찾기였다. 도시에서 그는 자꾸만 경쟁과 비교 속에 매몰되어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이곳에 내려오니 시간도 천천히 흐르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다. 이 삶을 쉽게 놓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다. 할머니, 저도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지내보고 싶어요. 봉사활동 기간 끝나면 바로 가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 고민이에요. 여기 오는 게 제게도 큰 위안이 되어서. 할머니는 민규를 빤히 보았다. 너는 꽃 같은 나이야. 꽃은 피어야 할 때 피어야지 시골에 묶여서는 안 돼. 그러면서도 눈빛 한편에는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민규는 우연히 복례 할머니 책장 한 구석에서 어떤 낡은 문서를 발견했다. 고서처럼 누렇게 변색된 문서였는데 겉표지에는 농지 사용권 계약서라 적혀 있었다. 뭐지? 하고 꺼내 살펴보려는 순간 방에 들어온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그건. 민규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떨었다. 아, 죄송해요 할머니, 옛날 서류 같아서 그냥 호기심에. 하지만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서를 펼쳤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훑어보다가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게 내가 보기엔 그냥 농지 계약서겠지만 사실은 이 동네 땅 거의 대부분을 우리 집안이 소유했다는 증거 같은 거야. 나야 반 몇 되기뿐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자식들에게도 대부분 물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직 유효한가 보네. 민규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 그러면 이 마을 땅의 일부가 아직도 할머니 명의라는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서류에는 조금 이상한 문구가 있었다. 본 계약은 남편 사후 합법적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된다고 되어 있었다. 민규는 그 문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건 좀 특이하네요. 할머니께서 남편분을 잃으신 지 오래되셨으니 이대로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뜻인가요? 할머니는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옛날에 시아버지가 정남 남편을 시집 올 때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하더라고. 대대로 땅이 외지인 손에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남편이 죽어도 내가 재혼을 해야만 상속이 유지된다는 좀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붙었지. 나는 이미 그런 줄도 몰랐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이장님이 얼마 전에 말하더라. 마을에 도로가 들어온다더니 혹시 외지 회사가 땅을 사들여 개발하려고 이걸 노리고 있는지 독촉장 비슷한 걸 보냈다더라고. 동네 할머니는 에휴, 내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하겠어. 그냥 이대로 뺏기면 뺏기고 말지 하고 체념한 듯 말했다. 민규는 안타까움이 엄습했다. 할머니가 지켜온 이 집과 땅 그리고 마을이 그냥 헐값으로 넘겨지면 어쩌나 싶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이게 지켜지길 바라겠죠? 할머니는 헛웃음을 지었다. 원체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서 내게 대놓고 말은 못해도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옆집 만석이 아저씨나 건너집 김아주머니도 걱정이 많다는 걸 잘 알아. 그래도 내가 재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 그냥 포기했지. 민규는 문득 어떤 말이 안 되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러나 입 밖에 내기가 부끄러웠다. 결혼이 서류상 조건이라면 혹시 가짜 결혼 같은 건? 한참을 고민한 민규는 입을 다물었다.
그 생각을 드러내는 건 할머니에게 너무 신성한 문제일지도 몰랐다. 한여름밤 민규는 여러모로 생각이 복잡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트북을 켜서 인터넷을 뒤져보았다. 가짜 결혼, 상속 유지, 법적 효력 등 키워드를 검색해봤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위험 요소가 많았다. 자신도 이제 갓 20대 초반에 불과했기에 할머니와 서류상이라도 결혼을 한다는 건 너무 황당하고 무거운 문제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쿵쿵 뛰었다.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었다. 민규는 할머니에게 어느새 정을 붙였고 마음속에서 이 집과 땅 그리고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마저 싹트고 있었다. 마을에서 봉사활동으로 얻은 따뜻한 추억이 그 이상의 감정으로 확장된 것인지도 몰랐다. 며칠 뒤 민규는 대학이 방학을 마치기 전에 간단히 서울에 들러야 했던 일이 생겼다. 과제 제출과 등록금 문제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온 김에 가족들을 만났다. 부모님은 너 언제 농촌 생활 접고 돌아올 거니? 대학 다니려면 서울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고 물었다. 사실 민규는 등록금이 부족해서 휴학을 고민하던 참이었다. 그 얘기를 꺼내자 부모님도 난감해했다. 민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조금 보탰지만 이자와 생활비 때문에 늘 허덕였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할머니가 내게 밭을 주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가짜 결혼으로 할머니 재산이 지켜지면 할머니가 내 학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계산적인 생각일까? 스스로도 놀랄 만큼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그렇게 며칠간 서울에서 갈등하던 민규는 다시 할머니 댁으로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할머니의 무릎 통증이 심해져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어 보였다. 그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진단은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당장 수술은 아니지만 통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약을 처방받고 할머니는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이럴 때 남편이 있다면 분명 의지가 많이 됐을 텐데 할머니가 푸념처럼 혼잣말을 했다. 민규는 순간 가슴 한편이 쑤셔왔다. 그리고 진지하게 할머니에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제가 무례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결혼 생각은 정말 조금도 없으세요? 그게 만약 할머니께 필요한 일이라면. 할머니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놓칠 뻔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민규는 무작정 털어놓았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계약을 유지해야 이 마을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서울의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둘이 서로 도움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이 할머니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민규를 지그시 바라보기만 했다.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뙤약볕이 병원 복도를 밝히고 있었고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다. 집으로 돌아온 뒤로도 그날의 대화는 계속 둘 마음의 파문을 일으켰다. 할머니는 도무지 민규가 한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결혼이라니? 게다가 무려 50년도 넘게 차이 나는 젊은이와. 하지만 할머니도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 계약이 지켜진다면 그래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민규 또한 스스로가 낯설었다. 그간 단순히 고령의 어르신으로 여기던 복내 할머니에게 왠지 모르게 고마움, 애틋함, 심지어 호감 같은 감정까지 마구 뒤섞여 존재함을 느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든 존경이든 연민이든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할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점만큼은 분명했다. 며칠 후 저녁 둘은 마루에 앉아 된장찌개를 나누어 먹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규야, 너 그날 병원에서 한 말 그거 진심이니?
민규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 정말로 부부로서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결혼이라는 게 종이 한 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단 상속권을 지키면 할머니께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저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치 않을 텐데 내 나이가 70도 넘었고 사람들 시선도 어떨지 모르고. 민규가 꼭 쥔 손을 풀면서 말했다. 저도 알아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조건부 결혼임이 알려지면 또 그 나름대로 안 좋은 소문이 날 테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마을에서 편히 사시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 자신이 재혼을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한동안 긴 대화를 나눈 끝에 둘은 기묘한 결론에 도달했다. 서류상의 결혼을 하되 서로의 생활과 자유를 최대한 지키자.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다. 결혼식을 크게 올리지 않고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자. 할머니는 초기에는 반대했지만 민규가 거짓말이 더 상처를 키운다고 조심스레 설득했다. 그날 밤 할머니와 민규는 각각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누군가에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은 이미 현실의 벽에 부딪힌 상태였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벽을 넘어서야만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장님과 몇몇 마을 어른들이 할머니 집에 모였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마을 운영 회의를 갖기 위함이었다. 주제는 항상 뻔했다. 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나? 개발업체가 땅을 사들인다는 이야기는 사실인가? 등등. 그런데 그날 갑자기 복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재혼을 하기로 했어. 짙은 주름이 있는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재혼이라는 단어에 모두가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뒤이어 그 상대가 20대인 박민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내 어르신? 민규 학생이랑 결혼이라뇨? 누군가는 참 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겠지. 이해해야지라며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고 누군가는 그래도 저 젊은 총각이 할머니랑 결혼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복내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설명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시아버지가 만든 이상한 조건 때문에 내가 배우자가 없으면 이 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곧 개발사에 팔릴 테니까요. 솔직히 난 이 마을이 개발로 뒤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민규 군이 내게 그런 제안을 해줘서 서류라도 그렇게 하면 이 땅을 지킬 수 있고 내 손주 같은 그도 등록금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했다. 할머니가 힘들었을 텐데 민규 학생이 기특하네. 그러나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 녀석이 노인 재산을 노리고 결혼 사기를 치는 거 아냐? 라거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급하게 결혼부터 한다고 해결되는 건가? 같은 말이 오갔다. 민규는 할머니 뒤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도 황당해 보이겠지만 할머니를 존경하고 또 할머니와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라도 제 진심에 의문이 드시면 더 노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파란만장하게 끝났다. 일부는 아직도 부정적이었지만 최소한 이장님은 어찌됐건 복내 어르신이 결심하신 일이라면 우린 지켜봐야지라며 마무리 지었다. 할머니와 민규는 한시름 놓았지만 동시에 마을 밖 세상에서 일어날 파장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결혼식을 조촐하게라도 올리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결혼 신고만 하면 된다 해도 주변에서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또 할머니의 지인들과 민규의 친구나 가족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을 회관에서 소박한 예식이 계획되었다. 드레스나 턱시도 같은 것 대신 할머니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민규는 양복을 입기로 했다. 사실 이마저도 할머니는 내가 한복이 어울릴 나인가 하며 망설였지만 민규는 제 인생 첫 결혼식이니까 할머니께도 예쁘게 차려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설득했다. 마을 어른들은 준비에 적극 나섰다. 그래도 보기 좋은 결혼식으로 만들어주자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부정적이었던 몇몇도 어차피 복내 할머니가 하는 일이니 잘 되면 좋겠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예식 당일 마을은 생각보다 시끌벅적했다. 반대하던 사람도 호기심으로 혹은 단순히 구경 삼아 식장에 왔다. 짝이 맞지 않는 조화와 농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울긋불긋 천 조각으로 꾸민 무대, 동네 젊은이가 빌려온 작은 음향기기가 어색하게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어색함이 오히려 진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결혼식 사회는 이장님이 맡았다. 다소 긴장한 목소리로 자, 오늘은 우리 마을의 큰 경사입니다. 우리 복내 어르신과 박민규 학생이 부부가 되시는 날인데 하고 인사를 건넸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70대 할머니와 20대 학생의 결혼이라니 서울이나 TV에서 봤다면 황당한 뉴스거리였겠지만 여기선 다들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간단한 연단 위에 섰다. 한복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오히려 고풍스러운 미가 풍겼다. 민규는 양복을 입고 다소 굳은 표정으로 옆에 섰다. 둘 다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떨리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오갔다. 서로를 쳐다보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주례를 보는 노신사는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90세 할아버지였다. 그는 손을 떨며 원고를 펼쳐들고 한 문장씩 천천히 읽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지탱하며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많고 적을 수 있으나 마음이 진정으로 이어진다면 천륜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민규가 할머니에게 반지를 껴주었다. 반지는 값싼 실버링이었지만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규도 심장이 두근거려 말을 잇지 못했다. 예식은 매우 간소하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마무리됐다. 그날 밤 간단한 피로연을 마친 뒤 할머니와 민규는 집으로 돌아왔다. 사실 그들은 별도의 신혼여행 같은 계획도 없었다. 그저 결혼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상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오늘만큼은 새신랑 새신부가 편히 쉬셔야지라며 축하했고 둘은 기묘한 설렘과 어색함을 안고 집에 들어왔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줄은 몰랐구나. 민규야, 정말 고맙다. 민규는 살짝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 지금은 안 해? 아니, 뭐라 불러야 좋을지. 할머니는 풋풋하게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면 어떻고 복내면 어떠냐. 우린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자꾸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인간적인 신뢰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둘은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주고받고 있구나. 그것이 사랑이든 우정이든 그 깊이를 단정 지을 수 없었지만 분명 서류에 적힌 결혼 이상의 감정이 오고 있었다. 결혼 후 일단 상속권은 지켜졌다. 개발사에서 제기한 소송이나 협박 비슷한 서류도 이장이 나서서 정리했다. 마을은 평온해졌고 사람들은 그 기묘한 커플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은 마을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민규의 대학 생활이 다시 시작되자
도시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였다. 야, 내가 70대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되냐? 너 혹시 스폰 받고 그러는 거야? 친구들의 농담 반 진담 반말이 민규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니, 사정이 있어서라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규 부모님도 아직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전에 귀띔을 하긴 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농담이겠지 하며 웃고 넘겼다. 어느 날 민규 어머니가 우연히 소문을 듣고 노발대발 전화가 왔다. 민규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어떻게 70 넘은 할머니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말이 돼? 당장 집으로 와. 민규는 비틀거리며 학교 밖으로 나왔다. 엄마, 사연이 좀 길고 저도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의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미쳤다, 미쳤어. 엄마 아빠가 너 등록금 좀 못 내줘서 그랬니? 이미 전화 건너편에서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규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 부모님에게 미리 솔직히 털어놨어야 했나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할머니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할머니는 미안함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너에게 빚을 지는 것만 같아. 내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드네. 민규는 결심했다. 제가 곧 집에 가서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혼자가 아니라 할머니도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난감해했지만 민규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을 접었다. 그래, 며칠 뒤에 병원 진료가 있으니 그 날짜 지나고 가보자. 가서 성의껏 설명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드디어 민규와 할머니는 서울로 향했다. 할머니가 서울에 온 것은 몇 년 만이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민규가 부축을 해주면서 조심조심 걸었다. 부모님 댁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민규 어머니 아버지가 노려보듯 이들을 맞이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마치 손자 친구 집을 방문한 할머니 같은 예의 바른 인사를 했다. 그런데 실상은 며느리 혹은 아내 같은 신분으로 온 것이니 이 어색함은 말로 다 못했다. 민규 부모님은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짜 70대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 상상만 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음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안으로 들어가 앉자 어머니가 먼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정말로 결혼을 하신 거예요? 민규가 답했다. 네, 저희는 법적으로도 부부예요. 어머니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뭘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야? 하고 울먹였다.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차분히 털어놓았다. 상속 문제, 마을을 지키려는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규가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와 의지. 민규 어머니 아버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지만 할머니의 솔직한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라니. 우리 아들 인생은 뭐가 되죠? 아직 20 몇 살밖에 안 된 애가. 민규가 담담히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이 결정으로 인생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할머니와 지내며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 남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전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가 뭉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제가 민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손자보다 약간 더 어쩌면 부모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다만 확실한 건 이 아이가 제게 큰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로 인해 이 아이 삶이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민규 부모님은 서서히 표정을 풀었다.
어머니는 괴로워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해는 안 가지만 적어도 복래 씨가 사기꾼은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라도 괜찮은 거겠죠? 그들은 대화를 몇 시간 동안 이어갔고 결국 지금 당장 결혼을 파기해라고 강제로 요구하진 않았다. 다만 여전히 마음속에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심은 남았다. 너희가 후회 없이 살아보라고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마치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 같은 체념 섞인 허용이었다. 마을로 다시 돌아온 할머니와 민규는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민규는 대학 수업이 있을 때면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며칠간 지내고 주말이나 공강이 있는 날에는 시골집으로 내려왔다. 할머니는 이제 법적으론 배우자를 맞이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생활 방식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존재했다. 예전에는 단순히 할머니와 손주 같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함께 하루를 계획하고 식비나 생활비 문제를 상의하며 작은 걱정이라도 나누는 부부다운 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감자를 깎고 있었다. 민규는 깜짝 놀라 할머니, 늦게까지 뭐 하세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 내일 새벽에 다시 학교 간다고 했잖니. 가는 길에 감자 좀 싸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시간 없을 테니까 미리 손질해 두려고. 민규는 가슴이 찌르르 했다. 살다 보면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런 마음 써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더욱이 이제는 아내가 되어 있는 할머니 민규는 갑자기 울컥하며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아니, 복래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너털 웃음을 지었다. 별걸 다 이거 괜찮아. 내가 힘들면 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근데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해. 민규는 갑자기 할머니 손을 덥석 잡았다. 할머니는 놀라는 듯 했지만 민규의 따뜻한 손을 천천히 감싸주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깊은 정서가 흘렀다. 서로의 인생에 없던 감정을 발견한 듯한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규는 대학을 졸업할 즈음이 되었다. 그동안 학비는 할머니가 밭 일부를 수확해 파거나 과거에 남겨둔 적금 일부를 꺼내 도움을 주었다. 민규도 장학금을 받고 휴학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빠듯하게나마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할머니의 건강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꾸준한 스트레칭과 병원 진료로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민규는 학교 프로젝트로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도 주말이면 올라와 할머니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함께 식사를 했다. 한편 마을을 개발하려던 회사가 또다시 시도를 해왔다. 이번에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중개인을 내세워 할머니와 민규에게 큰 돈을 줄 테니 땅을 파시라는 제안을 했다. 마을 어른들도 솔깃할 정도의 거액이었다. 그러나 할머니와 민규는 단호히 거절했다. 우린 이 땅을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려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히 보내는 터전이 되길 바라요. 민규가 이렇게 말하자 회사 측 인사는 그건 이상적인 꿈일 뿐이다. 결국 발전을 막는 건 그저 고집 아니냐고 비웃었다. 하지만 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상의하여 일부 지역은 친환경 농장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관광지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다. 개발이 아니라 공생이었다. 이장님은 민규 학생이 우리 마을 발전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며 기뻐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 절차도 복잡했다. 그러나 할머니와 민규는 함께 발로 뛰면서 문서를 준비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착실히 기반을 다졌다.
어느덧 마을 주민들의 신뢰도 더욱 깊어졌다. 민규가 졸업을 하고 시골에서 창업 비슷한 일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는 그런 민규를 전폭 지원했다. 내가 가진 땅도 좋고 내가 가진 젊음도 좋으니 시골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꾸나. 농촌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생들이 텃밭에서 직접 작물을 키워보도록 하는 운영을 구상했다. 그 후로 1년 정도 지난 어느 봄날 작은 성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시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농촌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게 해주자며 마을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아이들 맞이에 적극 동참했고 농특산물 판매도 점차 늘었다. 그해 봄 마을에 활기가 돌았다. 시골인데도 주말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가득 울렸다. 할머니는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고 민규는 그 옆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쳤다. 두 사람은 비록 나이 차가 크지만 그만큼 서로를 보완해주는 파트너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규와 할머니는 석양이 물든 언덕에 함께 올라갔다. 서로가 처음 마주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친밀해진 모습이었다. 민규는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말문을 열었다. 할머니, 아니 복래 씨. 우리 법적인 결혼 말고도 진짜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어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니? 하며 웃었다. 그리고 힘주어 답했다. 우린 이미 충분히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잖아.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필요하면 기대고 난 내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줄 몰랐어. 내가 있어줘서 든든하다. 민규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다. 저도 할머니가 제 인생의 커다란 스승이자 동반자라 생각해요. 사실 외부 사람들은 지금도 저 젊은이가 왜 저렇게 늙은 아내랑 사나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전 할머니가 아니라면 지금의 제 자신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나이의 간극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연대감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직접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행동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언덕 위에 앉아 복래 할머니와 민규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미래를 약속했다. 앞으로도 쭉 우리 함께 해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또 이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먼 수평선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다. 할머니와 민규는 그 바람의 결을 함께 느끼며 긴 인생을 마치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처럼 설렘을 품고 내일로 걸어갔다. 이후로도 둘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다. 민규는 마을을 기반으로 농촌 체험학습 사업을 확장하고 복래 할머니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다. 민규의 부모님도 서서히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종종 마을에 내려와 할머니에게 어머님이라 부르며 손주 같은 호칭을 쓰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안 되는 결혼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어가고 있었다. 비록 육체적인 사랑이나 일반적인 부부 생활과는 다를 수 있지만 둘 사이에는 나름의 끈끈한 유대와 존경, 그리고 진실한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남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이더라도 진정한 관계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고 성장시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랑과 인연은 때론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발견되는 교훈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솔한 마음이라는 것. 나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돕고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말도 안 듣고 속썩였던 것들, 소리를 지르며 괜히 엄마한테 짜증을 냈던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재작년 언니 결혼식 날, 예비 형부과 같이 오다가 새벽에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서 언니와 형부 그리고 뱃속의 조카까지 죽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되지 않고 오지도 않아서 무슨 일인가 걱정하면서도 좋은 날이니 다들 웃고 떠들며 기다리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다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장례식 때까지도 잘 버티던 엄마였지만 그 후로는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신장이 다 망가지셔서 현재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는 저의 결혼식이 기쁜 일이면서 가슴 한편으로는 아직 보내주지 못한 언니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는 슬픈 일이기도 할 겁니다. 저한테는 내색하지는 않으시지만 아마 중간중간 언니가 생각이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조카가 생기면서 급하게 시집을 준비하다 보니 엄마와 시간도 보내지 못한 것을 엄마가 항상 아쉬워하셨습니다. 엄마가 신장투석을 하신 후로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틀에 한 번 투석하려 병원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여행을 못 갔습니다. 게다가 투석하시는 분들은 물도 마음대로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외출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전에 엄마와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를 고르고 숙소와 근처 투석이 가능한 병원도 알아보고 엄마와 같이 입을 이쁜 커플옷도 샀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 옷으로 산 거 아니냐며 부끄러워하셨지만 몇 번이고 몸에 대보면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3박 4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순 없었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맛집도 찾아다니고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엄마와 칵테일도 마셨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오랜만에 나이트클럽을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엄마의 제안에 당황을 하긴 했지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크게 음주가무를 좋아하지 않았던 엄마였기에 나이트클럽 가서 춤이나 추시겠나 싶었는데 입장과 동시에 들리는 쿵쾅쿵쾅 거리는 큰 음악 소리와 현란한 조명을 보면서 엄마가 들썩들썩 거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우신지 테이블에 앉아서 어깨춤 정도만 추시는 것 같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운데 무대로 나가고 싶으셨는지 같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평생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엄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무대를 휘저으며 신나게 춤을 추시기 시작했습니다. 몸치일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잘 추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땀이 뻘뻘 나실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추시고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춤을 잘 췄어? 라고 제가 물었더니 원래 춤추는 거 엄청 좋아했어. 다만 종갓집으로 시집을 오면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 뿐이지. 대답하시며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엄마의 신난 얼굴도 보았습니다. 평생을 저희 3남매의 엄마로,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고지식한 아빠의 아내로 살아야 했기에 엄마의 행복을 잃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아빠 몰래 나이트클럽을 자주 가자고 했더니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테이블에서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무대를 만끽하신 후에야 나이트클럽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 운동량이면 바로 쉬셔야 할 텐데 너무 몸이 가볍고 좋다고 하시면서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엄마 컨디션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코 고시면서 잘 주무셨습니다. 오전에 투석을 마친 후에 허기가 지신다고 하셔서 드시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학교 앞 분식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고 떡볶이와 쫄면, 튀김 등을 먹었습니다. 분식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내셨던 게 힘드셨는지 기운이 없어 보이시길래 구경 다니기로 했던 스케줄은 삭제하고
일단 숙소로 가서 쉬었습니다. 오후 늦게쯤 맛있는 저녁을 시켜서 먹고 숙소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셨는지 눈물도 조금 흘리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피곤하셨는지 바로 주무셨고 여행 가방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아빠가 즐겁게 잘 보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같이 못 가서 많이 섭섭하지? 다음에 아빠도 같이 가자 라고 말했더니 아빠가 네 엄마가 정말 좋았나 보다. 신난다고 자주 문자 보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보여드리면서 다음에는 아빠랑 같이 가서 사진 많이 찍자고 하였습니다. 언니 죽고 나서 엄마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트클럽 얘기 등등 말씀들 드렸더니 엄마가 왕년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흥부자였다고 참고 사느라 힘들었거라고 앞으로 엄마랑 자주 콧바람 쐬려 결혼하고도 자주 놀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엄마한테 심심하다고 문자가 오면 엄마와 데이트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긴 했지만 서로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부도 처리가 확실시되자 어느 날인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나요? 소위 말하는 위장 이혼이었죠. 처음에 전 반대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도 있는데 이혼까지 하면서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애들 때문에 더 이혼을 하려는 거라고 하더군요. 금융권에서도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올 거고 사채업자들이나 빚쟁이들도 툭하면 찾아와 괴롭힐 텐데 한창 자라는 애들이 그런 꼴을 보고 살아야겠냐고요. 남편 말을 듣고 보니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 뜻을 따랐어요. 혹시 빚쟁이들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몇 년은 떨어져 지내자. 내가 자리 좀 잡으면 연락할게. 애들 양육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이 말을 끝으로 남편과 헤어졌어요. 전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집이라고 해봐야 실상은 오빠네 집이었지만요.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시고 오빠네가 친정에 들어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올케 언니한테 눈치도 보이고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고 친정살이가 시집살이보다 더 불편했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 둘 딸린 시누이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겠어요. 저라도 싫죠. 그래서 오빠랑 올케 언니랑 상의한 끝에 오빠네가 분가를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면서 전에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있었거든요. 마침 전세 기간도 끝나서 집 문제도 해결이 됐고 올케 언니도 힘이 들었는지 좋아하더라고요. 몇 년 뒤 남편과 다시 합치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제가 모시기로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다들 만족스럽게 결말이 난 거죠. 전 당장 일을 구해야 했어요.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라곤 남편과 헤어질 때 남편이 마련해준 500만 원이 다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엔 갈비집에 나가 서빙을 했고요. 주변에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런 몸 쓰는 일을 해야 하냐고 좀 더 편한 일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말이 쉽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자리가 경단 여인 절 위에 존재할까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힘든 거, 창피한 거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내 새끼 굶기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기세였죠.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제가 일하던 백화점 매장에서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 옷을 전문으로 파는 쇼핑몰인데 오픈 당시엔 그런 쇼핑몰이 흔치 않아서 생각보다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현재 규모도 좀 커져서 직원을 여럿 두고 있다고요. 친구는 제 사정을 듣고는
괜찮다면 자기네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다들 주부들이라서 애 키우는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상황을 아니까 편히 봐가며 일하기도 좋다고요. 무엇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고 월급이 셌죠. 저는 더 고민할 거 없이 친구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일이 서툴러서 실수도 많았지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얼마 뒤엔 직원들이랑 다들 친해져서 언니 동생하며 지내게 됐고요. 그렇게 2년쯤 지나자 다들 식구처럼 친해져서 애들 학원 픽업도 같이 하고 서로 쉬는 날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나 놀이공원도 같이 다니곤 했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생겨 그런가 아이들도 구김살 없이 잘 자라줬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여름 히트 상품 덕에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은 직원들은 단체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라 항공권부터 렌트카, 숙소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래도 오랜만에 여행이라 다들 들떠서 힘든 줄 모르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들뜬 얼굴로 항공기에 탑승을 했죠. 그런데 앞자리에 떡하니 남편이 앉아있지 뭐예요. 게다가 젊은 여자랑 함께요. 큰애는 못 보고 지나쳤지만 작은 아이가 아빠를 보곤 아빠! 하고 소리쳤죠. 그러자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냉큼 고개를 돌리더군요. 작은 애는 자신을 외면하는 아빠를 보곤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 좀 들어갑시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우리 뒤로 탑승객들이 줄줄이 뒤따르고 있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전 일단 작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보니까 남편이 여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내를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탑승하는 사람들을 뚫고서 말이죠. 그 바람에 기내가 소란했던 거예요. 승무원은 남편과 여자에게 주의를 주며 자리에 앉아달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자 대충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남편한테 속았다는 걸요. 남편과 여자는 기어이 기내를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잡을 수 없었죠. 제 옆에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아이는 연신 아빠를 찾으며 칭얼댔고 상황을 모르는 큰아이는 그래도 자기가 형이라고 동생을 달래더라고요. 아빠는 백밤 자고 온댔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야지. 뚝. 순간 울컥했어요. 어린애들은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보고 싶은 마음도 참고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빠라는 인간은 제 자식도 버리고 젊은 년이랑 저러고 있다니.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달라고. 메일을 보는 즉시 전화하라고요. 그날 밤 메일 수신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제 메일을 읽긴 했던데. 하지만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전화는 없었죠. 저라는 사람은 감정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라 직장 동료들도 저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던 모양이에요. 그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다들 걱정한다고. 전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남의 부부 일이라 끼어들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너 내 남편한테 당한 것 같다. 업체에 부탁해서 한번 알아봐. 더 늦기 전에. 저 역시 내심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솔직히 겁이 났어요.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밤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곤 업체를 찾아가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어요. 역시나 예상이 맞더군요. 남편의 회사 사정은 부도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고의로 부도를 냈던 거예요. 직원들 몰래 엄청난 돈을 다 챙긴 뒤였고요. 그리고는 상간녀한테서 낳은 딸의 출생신고 때문에 서둘러 저와 이혼을 했던 거였죠. 위장이혼이라고 속이고선 말이에요. 현재 근교의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사 결과를 듣는 내내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이 연놈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순간일 뿐인데 그보다는 남편과 상간녀한테 평생 기억될 상처를 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어요. 알아보니 이런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두 가지더군요. 하나는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죠. 전 두 가지 모두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고 헤어질 땐 남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됐죠. 하지만 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저와 유사한 경우로 남편의 은닉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받은 데 있다가 더군다나 저 남편이 이상이 유명한다. 그분보다 저는 알겠죠. 먼저 저는 남편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어요. 남편과 지지다가 연애 기록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1번도 아이들의 양육비를 있는 거 없고요. 열심한 거로 부담을 생기는 사정을 이뤄서 Remix. Turn up the bass.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남여자. 남편은 상가녀와 둘이 나왔다고 하니 제 앞에서 그 부인과는 뻔뻔스럽게 여성 유진이가 되는 불개인들을 이건 돈봉투를 내밀더라고. 돈봉투에 20만 원을 들어있어. 이 사람이 경주하듯이 위자료야. 이미 알아봤겠지만 상담을 위자료에 내려봤자 받을지 너무 신뢰되게 되더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당신 처지를 생각해서 통 크게 2천만 원이나 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이건 애들 양육비야. 2년치 밀린 거라 1년치 생활금이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인터넷에 내 신상 내리는 건 그만 두기. 그거 내가 걸자고 들면 당신 나한테 쑥 나갈 수도 있어. 남편은 상태 2천만 원이 진 불보트를 버리려는데 부합체 팀에서 이들먹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국분할권은 사실 왜다 기승계서 내가 없어서 말이야. 나도 이 사람 집에 와서 가는 캐다 그 분유시네. 건들거리는 쌍꺼새들을 들이보며 둥그런지 없는 남자가 보면서 스프레이 곁을 수도 있지만 신고하는 게 피부에 있을 수 없어. 그래? 근데 그치 당신이 해봐. 당신이 내가 맨날 본데 또한 저쪽이 주위 발견하고 있다. 3, 2, 1, go. 그 숙소를 던지던데? 내가 이 여자 내시랑 살기 전까지 카드빚을 했던 재정이 개판 5분 전이었고 말이야. 그렇지 수업이 없는 집에 무슨 소리니? Funky Fresh, please.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집 빤스 한 장 사입을 돈도 없는 년이. 설마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받았다는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 하려는 거면 지금 당장 넣어둬. 그런 개수작에 넘어갈 애가 아니니까. 당신도 알지? 나 당신보다 학벌 좋은 거. 그 학벌은 돈 주고 딴 거 아니야. 니깐 놈이 안 돌아가는 짱구 좀 굴리고 이 자리에 나온 모양인데 어림없어. 게다가 당신 은닉재산은 이미 똑똑한 내 변호사들이 10원짜리 한 장까지 탈탈 털은 지 오래야. 그 사람들도 많이 털어내야 수입료를 더 받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털었으니까 꼴값 떨지 말라고. 여보, 그럼 우리 다 털리는 거야? 어떡해. 우리 집 저 여자한테 먹히는 거냐고. 상간녀는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됐는지 남편을 잡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더 짜증을 내며 시끄러. 이봐. 아니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나 혼자 살자고 이런 거 아니잖아. 누군 내 손으로 내 회사 부도 내고 싶었겠냐? 사실 가만두면 전보다 못해도 굴러갈 수 있는 회사였어. 근데 내가 다 우리 애들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고의로 부도까지 내가면서 돈 챙긴 거 아니냐고. 피 같은 내 회사 나도 피눈물 흘리며 날렸다. 그럼 내 노고도 좀 알아주라. 나 이 돈 내가 먹으려는 거 아니야. 다 우리 아들들한테 남겨주려고 진작부터 마음먹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변호사 수입료 뜯기지 말고 우리끼리 정리하자고. 뭐? 당신 왜 저 여자가 당신 여보야? 여보는 나지 나. 법적으로도 내가 당신 아내라고. 그리고 왜 당신 돈을 저 여자애들한테 줘? 우리 딸은? 당신 딸은 어쩌고? 돈 얘기가 나오자 상간녀는 본색을 드러내며 성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휴, 이 옆편네야.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하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상황은 막아야지. 너 돈 없이 살 수 있어? 그니까 입 좀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 지들만 사는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들러붙어선 물고 빨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이젠 세상이 지들뿐인 것처럼 싸우기 바쁘니. 됐고, 애정 싸움은 니들 집구석에 가서 하고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가볼게. 아참, 당신 고의로 부도낸 건 확실하지? 미리 돈 챙기려고 말이야. 그렇다니까 몇 번 얘기해. 고마워. 녹음이 잘 안 됐을까봐 확인차 물어본 거야. 아, 나 이거 다 녹취했거든? 아무래도 소송 거는데 당신 확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다음에 법정에서 봐. 그리고 그쪽도 고마워요. 폐기 처분도 안 되는 저런 남자를 대신 치워줘서. 내가 참 그쪽한텐 고맙고 미안하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소송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송인데 내 녹취가 필요해? 여보! 여보! 남편은 애타게 절 불렀지만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빠져나왔어요. 이 소송 과정에서 남편으로 인해 줄도산을 맞았던 하청업체 사장님들과 제대로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던 전 직원들 몇몇과도 연대에 형사고발까지 했고요. 제가 녹취한 파일을 경찰에 넘기자 하청업체 사장님과 전 직원들이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군요. 이 사람들도 저처럼 남편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사람들이다 생각하니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현재 남편에 대한 소송건은 진행 중이에요. 증거나 증인은 차고 넘치니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라더군요. 사실 승소야 뻔한 일이라 걱정은 안 돼요. 제 걱정은 오직 아이들 뿐이죠. 아직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클 나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간 아이들도 오늘의 제 행동을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회사 동료들은 이렇게 된 거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고 이참에 새 인생 살라더라고요. 그딴 놈 일찌감치 잘라낸 것도 제 복이라며 그래도 남들은 돈도 못 받고 헤어지는데 돈이라도 챙기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네,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돈도 생기고 좋죠. 하지만 지난 1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에 대한 상처는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고 그래서 가정까지 꾸렸던 남자인데 제가 모르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은 저처럼 사랑에 울고 사람에 속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